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지난 시간 하루 놓쳤습니다. 제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까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땅의 역사 12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아라, 폭군 연산의 흔적이 여기 있다. 고향 칠공자 묘와 경기도 땅을 몽땅 빼앗은 연산군과 금표비, 폭군 연산군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엄마에 대한 한을 품고 있다가 이를 폭력으로 표출했던 어떤 사람, 쫓겨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조의 최고의 꽃미남이었고 시도 잘 썼으며 풍류를 즐기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 영화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연산군은 말 그대로 그냥 폭군입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선 3대 임금 태종 이방원과 후궁 영월 신씨의 둘째 아들 온영군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근영군 이농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 우산군 이종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이 우산군 이종과 아내 문화류씨 사이에 6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을 했죠. 가문이 번창했습니다. 둘째 아들 무풍군 이총이라는 사람은 특히 시와 글 그리고 글씨에 뛰어났습니다. 1904년에 이총이 죽었습니다. 1498년 무오년에 큰 정변이 터집니다. 훈구파라고 불리는 일파가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입니다. 이 무오사화로 함경도로 유배를 갔었죠. 이총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6년 뒤인 1504년에 갑자사화라는 또 다른 참변이 터집니다. 그때 함경도에서 유배진 함경도에서 서울로 끌려 나와서 고문을 당한 뒤에 거제도로 이번엔 다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조정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이 시신에게 죽은 사람에게 살점을 조금씩 도려내는 형벌, 능지형을 가합니다. 도려낸다기보다도 이렇게 토막을 내는 그런 형식의 능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그 목을 서울로 끌고 와서 서울 거리에 걸어놓았습니다. 김재신이라는 사람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조 참패를 했던 사람인데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총이라는 사람과 뜻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다시 부관 참시됩니다. 그때 왕은 조각난 김재신 목을 거리에 걸어놓으라고 명합니다. 그날이 1504년 윤달인 4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승정원에서 다급하게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김재신 등만을 효수하라고 하셨는데 승지 손주가 잘못 전해서 의금부가 한명회, 정창손, 심회, 두대, 어린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써서 주상께 올렸습니다. 이 명단에 윤회를 내렸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왕에게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올라간 명단이니까 취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왕이 말합니다. 다 함께 효수하라. 명단이 잘못됐지만 상관없으니까 잘못된 명단에 올라간 사람 그대로 다 잘라버리고 그 목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총은 남은 시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음력 1월 26일 그날 실록에는 그때 왕이 내린 명령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총의 뼈를 부순 뒤 그 가루를 강 건너에 날려버려라. 그날 뼈를 부수고 날려버린 사람은 모두 1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유모였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죠. 죽어서 또 2번 더 죽은 이 여자 이야기. 여기 링크를 여시면은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총명하되 불우했던 사내가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유배형을 받았던 그 사내의 가족들, 이총의 가족들도 참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우산군 이종, 맏형인 이원, 내 동생인 정, 간, 변, 건 모두 처형됩니다. 다 뿔뿔이 다른 곳에 유배됐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이 같은 날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날이 서기 1506년 음력 6월 24일입니다. 우산군을 포함해서 이들 7부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칠공자라고 합니다. 7공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만큼 덕을 쌓았던 7사내들입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 혹은 존엄함을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한 가문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이 군주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자, 이제 전설 얘기를 잠깐 할까요? 어쩌면 반쯤은 전설이고 반쯤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조선 9대 임금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이 풍수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흔히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성종이 조정회의에서 딱 보니까 이 장차관, 그러니까 참판과 판서들 가운데 극자 돌림을 쓰는 사람이 여럿이 보이는 겁니다. 영의정인 이 극배, 우의정인 이 극균, 병조판서 이 극중, 형조판서 이 극감, 공조판서 이 극기, 병조참의 이 극규, 좌통령 이 극경까지, 그러니까 국무총리부터 의전 담당 비서까지 8명이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광주이신 겁니다. 세간에서는 이 사람들을 일러서 팔극조정, 극자 8명이 있는 조정정부라고 불렀죠. 한 가문이 그렇게 창대하니까 왕이라고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종이 지금 서울 정동에 있던 이 광주시 종가를 빌려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 또한 풍수학에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를 환가탄생, 집을 바꿔서 애를 낳는다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성종은 왕후가 4명 있었습니다. 후궁이 또 8명 있었죠. 이 12아내로부터 왕자가 16명, 공주와 옹주 합쳐서 12명을 두고 37에 죽었습니다. 이 실록에 따르면 성종의 첫 아들은 환가탄생이 아니라 대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가탄생에 따른 덕과 득은 이 왕자한테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자, 성종이 맏아들로 세자가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조선 왕실 정통성을 잇는 후계자죠. 적자니까요. 문제는 연산군 어머니 윤씨였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또 영화 소재로 단골로 등장하는 이 패비 윤씨와 연산군 이야기가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성종 사랑을 상실한 윤씨가 임금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버리고 평민으로 쫓겨나갔다. 쫓겨나간 윤씨가 결국 사약을 먹고 죽었다. 영민했던 아들 연산군은 왕이 되고 10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미쳐버려서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다 폐위됐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친모 얘기를 듣고서 친어머니 얘기를 듣고서 연산군은 윤씨 묘로만 남아있던 어머니 묘를 왕릉으로 격상시킵니다. 회묘라고 불렀는데 회릉이 됐습니다. 회릉은 서울 경희의료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릉 주변 지역을 지금도 회기동이라고 하죠. 이 회릉은 지금 고향 서산릉 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불우한 가정사가 만든 폭군이었지 날 때부터 괴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연산군에 대한 동정이 생겨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조선 정치사는 왕권과 신권의 투쟁사입니다. 개국 멤버였던 정도전으로 대표됩니다. 이 신흥 4대부 세력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이래 전주 이씨 왕실 권력과 4대부 관료 세력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500년을 존속했습니다. 연산군 시대는 이 약화된 왕권을 신권으로부터 과격하게 회수하려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연산군은 과격한 왕권주의자였지 폭군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하죠. 하지만 왕권과 신권이 투쟁했던 것은 절반쯤은 권력 투쟁이긴 했지만 절반쯤은 어떤 시스템이 그 당시 피통치권자인 백성을 위할 수 있는가라는 걸 따지는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백성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폭력으로 장악한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도 태종이 되면서 선정을 베풀었죠. 또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유는 자기네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였습니다. 백성까지 폭력으로 탄압을 하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연산군이 그랬습니다. 지난 세기 말입니다. 1994년 11월 중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한 묘역에서 오래된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높이는 1m 38, 폭은 54cm, 두께는 22.5cm 정도였습니다. 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표내 범입자 논 기회제 서율 처참. 금표내에 침범한 자는 기회제 서율에 따라 차명에 처한다. 목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제 서율은 임금이 정한 법률입니다. 임금이 정한 법률을 어기는 죄를 기회제 서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금부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임금이 육성으로 던져버린 그 명령, 법제화한 그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모두 차명에 처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바로 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회제 서율이 1504년에 이 연산군이 공포한 한글 사용 금지법입니다. 언문으로 임금을 비난하는 글이 곳곳에 대자보처럼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예 언문을 금지했던 법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로 하여금 적발해서 고발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를 주리라 라고 연산군이 법을 공포를 합니다. 한 걸 우리가 못 뻔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이 고양시 대자동에서 발견된 이 비석을 금표라고 하는데 금알 금지에다 표시할 표입니다. 금표구역 침입범을 이 한글 사용 금지법 위반자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참은 차명에 처한다. 목을 잘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금표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했을까요? 연산군은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초기부터 토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궐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민가를 철거시키고 땅을 야금야금 자기 소유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9년째인 1503년입니다. 음력 11월 한겨울입니다. 자기 아버지 성종, 후궁들이 살고 있는 자수궁, 수성궁까지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신하들이 반발하니까 연산군은 부득이한 일이다라면서 무시하고 관철을 시킵니다. 또 며칠 뒤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겨울이라서 이 두 궁궐과 주변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보고가 올라오죠. 연산군이 출입을 일단 그만 후 봄을 기다려서 집을 철거시키라. 봄에 철거할 때까지 거기 있는 민가한테 사람들의 출입을 주인까지도 금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내쫓고 차지한 땅에 연산군이 세운 비석이 금표입니다. 실록 기록에 남아있던 그 금표가 근 500년 세월이 지난 1994년에 고양시에서 실물로 발견된 겁니다. 1504년은 대파멸의 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대파멸의 해였습니다. 파멸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창조의 밑거름이 됩니다. 모두가 산산이 형해처럼 사라진 다음에 문명이 시작이 되거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렇게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게 파멸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저지른 파멸은 순수한 파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남산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게 금표 안에 있으니 어찌하리까. 봉수대는 조선 팔도의 비상연락망이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이렇게 답합니다. 봉수는 변방일의 유무를 보고할 뿐이니 모든 봉수를 없애버리라. 연산군 10년째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1504년입니다. 또 이렇게 연산군 명을 내립니다. 금표 안을 범한 사람 천둥이는 머리를 베고 전례대로 금표 근처에 내걸고 사람들을 하여금 보도록 하라. 급기야 연산군은 서울을 에워싼 수도권 전 지역을 자기 사냥터와 위락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지역이 고양, 파주, 양주, 포천, 광주, 김포였습니다. 서울을 에워싼 서쪽과 동쪽과 북쪽 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철거 현황이 실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찬성 이계동이 동서북 금표 지도를 가지고 아뢰기를 동쪽은 한강 삼전도, 광진, 묘적산, 추현, 천마산, 마산, 주엽산으로부터 북쪽은 석점, 홍복산, 해유령까지, 서쪽은 파주, 보곡현까지, 남쪽은 한강 노량진, 용산 양화도까지인데 동쪽은 70리, 서쪽은 60리, 북쪽은 65리, 남쪽은 10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하고 연산군이 곧바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강의 망원정 근처를 다시 살펴봐서 그쪽까지 넓혀서 표를 세우라. 욕심이 더 난 겁니다. 그래서 한강 딱 유역까지 있는 땅을 완전히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노래하는 곳이 있었느니라. 장의문 밖 산이 밝고 물이 고와서 참으로 절경이므로 여기에 금표를 세우고 이궁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긴 세검정 이쪽 지역도 연산군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해서 고향에 사는 묵동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게 됐고 김포에 사는 뱃사공은 물길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그 1504년 대파멸의 해 도래했던 겁니다. 연산군이 달리 폭군이 아닙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정치의 제1원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그 제1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폭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산군 제위 12년째인 1506년 이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부역이 번거로워 백성들은 살 길이 없으므로 많이 모여서 도둑이 돼서 사람과 물건을 겁탈았다. 길가는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고 각 도에서 바치는 곡물까지 약탈당했다. 금표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도둑들이 금표를 보금자리 삼아 날로 죽이고 약탈했다. 아무리 서울에 질비하게 모여서 사는 동네라도 꺼리지 않고 어둡기만 하면 때려지어 다니면서 겁탈했다. 집을 태우고 재물을 빼앗아가도 사람들은 모두 피하여 숨고 감히 잡지 못했다. 더욱 간악하고 교활한 것은 왕명을 받들었다고 일컬으면서 똑바로 인가에 들어가서 보화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허둥지둥 달아나 숨을 뿐 따져볼 수가 없으므로 매우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왕명을 사칭해도 따져볼 수 없는 세상임을 알지도 못하고 연산군은 다음 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건대 백운산에서 송이버섯이 난다고 하니 이 백운산 송이버섯 터도 모두 금표는 들게 해라. 백운산의 송이버섯 밭에 금표를 세우고 7달 뒤에 이 폭군이 폐위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연산군 일기입니다. 이 연산군 일기는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이 된 중종 세력이 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이 있겠죠. 자기네들의 쿠데타가 정통성이 있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언가 왜곡을 했을 겁니다. 100이 적혀 있다면 그중에 한 20 정도는 깎아내고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정치적인 연산군 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게 아까 보셨던 이 금표입니다. 대자동 금표가 바로 이 폭정을 눈으로 확인시켜준 증거입니다. 폐위와 함께 연산군이 쫓겨나가고 나서 바로 금표가 철거됩니다. 21세기를 6년 앞둔 1994년 그게 마침내 땅속에서 솟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금표가 발견된 곳이 하필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산군에게 폐족당한 그 칠공자 가문 가족묘인 겁니다. 연산군 폐위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이 곧바로 칠공자 가문의 신원을 회복시킵니다. 또 이들의 가문 묘자료로 준 땅이 바로 이 폭군의 사냥터 고향 대자동이었습니다. 아버지부터 6 형제가 떼죽음을 당한 이 우상국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 원수의 비석을 우리 가족묘 앞에서 철거시켜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청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문화재는 원칙에 따르면 발견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 칠공자 가족묘 그리고 연산군 금표 길 건너 산속에 경혜공주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혜공주 단종의 누나입니다. 연산군이 2번 죽인 여자, 어린이가 젖을 먹여서 기른 여자입니다. 남편인 정종 또한 이 단종 보기 사건에 연루돼서 처형됐습니다. 이 경혜공주 묘 옆에는 시신 없는 남편 정종 재단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묘역에는 지금쯤 숙부쟁이가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경혜공주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를 수양대군 세조 아내가 몰래 궁궐로 들여서 키웁니다. 남편 세조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정미수입니다. 정미수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단종 보기 사건에 연루돼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이 어릴 적부터 궁궐에서 살아서인지 이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그 견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고도 7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연산군은 폐위가 된 뒤에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죽습니다. 근데 이 유배지가 강화도에 2군데가 있습니다. 이 교동 읍성 읍치 있는 곳에 폐위됐다가 살았던 자리라는 표시가 있고 산 하나 넘어서 강화군에서 만든 그 유배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는 탓에 추정과 구전으로 2군데가 서로 유배지라고 주장되고 있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새로 만든 곳이 연산군 유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기 전 무렵에 자기 아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동 어딘가에 묻혔던 무덤이 있습니다. 이 강화도 어딘가에. 그런데 연산군이 죽고 8년 뒤에 아내인 거창신 씨가 요청해서 서울 방학동에 있는 태종 후궁 조씨 묘역으로 이장이 됩니다. 이 교동에 있는 자기 남편 묘가 너무 멀고 험해서 제사 지내기가 어렵다고 여러 번 소원수를 올립니다. 그런데 중종이 이를 허가해 줍니다. 생전에도 왕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그래서 무덤도 왕릉이 아니라 묘입니다. 여기는 연산군 사돈인 능성 구씨 가문에 이어서 구씨 가문의 사돈 덕수 이씨 문중에서 연산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게 판단해 보십시오. 1997년에 연산군 숙모회라는 단체가 발족합니다. 이 숙모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과 세종대왕 한글 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절과도 담 쌓고 한글과도 담을 쌓고 살았던 이 연산군 숙모회에서요. 여기까지가 연산군과 금표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연산군의 포각스러운 부동산 탐욕 그리고 폭정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록은 늘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반대파에 의해서 장악당한 정권에서 쓴 전 왕대의 기록은 조심스럽게 한꺼풀을 열어서 읽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산군이 저지른 모든 일들은 연산군 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대의 모든 기록들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연산군 같은 폭군이 이 공화국 대한민국에 2번 다시 나와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조직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주인이 돼서 이 나라를 천년 만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박종일의 땅 역사입니다.